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은 이제 지겨워서 좀 다른 유튜브 채널 없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계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봐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돌아온 여러분은 저희가 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오늘도 또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언더스탠딩이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이 뭔가 이걸 시리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배임죄. 배임죄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많이 했으니까 들어보긴 했어. 상법 개정을 했다. 그 우리 너무 힘들다 기업들이 배임죄라도 좀 없애줘야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그게 약간 그런 쪽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런 주장들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왜 그게 배임죄하고 굳이 왜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 또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해?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와이즈 포레스트의 천준범 변호사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실상의 주인장, 혼자서 그렇죠? 그냥 하드 예. 캐리 하고 계시는 오늘 좀 모셔보겠습니다. 도대체 변호사의 업무를 언제 하시는지 걱정이긴 한데 우리는 감사한데 아무튼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배임죄. 배임죄. 네. 배임죄는 좀 있어야 되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배임죄 논란은 작년에 상법 개정할 때부터 있었고, 예. 이제 상법 개정에 주주 충실금을 넣는다고 계속 하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쪽, 그 경영자 쪽에서는 배임죄가 너무 심하니까 좀 너무 완화해 과하다. 달라. 네, 좀 이런 너무 주장을 과하다는 주장은 있는 뭐 거죠. 논리적인 딱 상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패키지 딜로 좀 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 상법이 같아요. 들어오니까 상법 예. 개정하니까 요걸 좀 완화해 달라. 완화시켜줘.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정부에서도 어딘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좀 네. 해줄 것 같은 그런 연휴 그런 전에 분위기. 뭔가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논의가 확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너무 우리나라의 논의가 좀 총론적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요. 총론적?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배임죄가 되게 추상적이니까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폐지를 할지, 폐지하면 말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그래 좋겠다. 뭔지라도 알고 하자. 좀 알고 하자. 그래. 그냥 그거 맞는 말이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폐지한 게 그런 거였어? 나중에 묻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네, 알고 얘기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래. 준비를 좀 했고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기 다른 분이 이제 그린 그림을 좀 따왔는데 지금 이제 쭉 보면 이 그래프하고 되게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10월 10일까지 제가 이제 붙였는데 3,000이 넘어가서 상법 개정 통과되고 3,600 오늘 이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더 3,65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3,600쯤 되니까 약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 거 아닌가라는 좀 분위기가 있나요 시장에? 시장에 여전히 아니 좀 괜찮네 이 정도면 그런 좀 만족감이 좀 있나요? 아니, 뭐 만족스럽지는 않죠. 미국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근데 저 정도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 정도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로 보면 주가가 저 정도였다면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니까 상법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약했을 것 같아요. 좀 오히려 그렇지. 그리고 저 개정된 상법이 그럼 뭔가 워킹해서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된 거냐면 또 그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영향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기대감이라는 거는 멀티플이라는 거는 앞으로 잘 나갈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뒤통수 맞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를 상법 개정이 많이 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왜 하이닉스만 올라갈까요? 근데 이 3,600쯤 됐지만 아직도 맞죠, 우리나라의 그렇지. PBR 평균 PBR은 1.15밖에 안 됩니다. 예. 네, 아직도 일본 대만에 비해서 엄청 낮고요. 일본만큼 가면 5천 되는 겁니다. 일본이 1.6, 대만이 2.6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 올라갈 거다.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레벨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배임죄 폐지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알아보자라고 이제 넘어갑니다. 네. 좀 두 가지씩으로 먼저 일단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야 이거 뭐 배임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네. 그래서 일단 아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배임죄 유형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게 배임하면은 그냥 뭐 배신하는 건가 잘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예. 그 유형을 조금 쪼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배임죄가 사실 좀 이상한 죄는 맞아요. 좀 이상한 죄이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이상 폐지하자 말자 이 찬반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고쳐야 된다. 예, 고치려면? 이거를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 여기서 그냥 있다 없다 하자 말자 그 OX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고 논의가 시작된 이상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배임죄 세계에 한번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AI가 좋아가지고 예. 이런 이제 독일의 배임죄가 있어요. 아, 이게 독일의 독일 배임죄. 형법 조문입니다. 266조 운트로이에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임이에요. 독일 형법 266조. 트러스트하지 않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 네, 봐요. 언이고 뭐 믿지 않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희가 독일어를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딱 이제 번역이 하면 되죠. 번역하면 신뢰 위반이. 네, 신뢰 위반이라는 게 번역이 되고 배임이고 결국은 예. 비슷해요. 우리나라.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을 구속하거나 등등등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면은 손해를 끼친 때는 처한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자, 독일에 있어요. 분명히. 독일에 있고. 자, 일본은 아예 똑같죠. 배임. 배임. 네. 네. 단어도 똑같다. 단어 똑같고 하인인이라고 돼 있고 247조. 형법 20, 번역해 247조. 봅시다. 번역을 하면 아유 깔끔하네. 깔끔하게. 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자기 혹은 제3자 이익을 동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면 처한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의 비슷하네. 우리나라의 법조가 배임죄 비슷하네. 똑같습니다. 그 완전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일본법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예. 자, 잘 보지 않는 이제 프랑스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 프랑스. 프랑스어는 정말 생소한데 저도 변호사님이 조대목에서 재밌으셨던 거예요. 야, 챗GPT 좋네. 다 되네. 네, 번역도 깔끔하게 이렇게 포맷까지 맞춰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프랑스 형법 314조의 1에는 뭐 신뢰 위반이라는 또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용할 것을 수락하는데 신뢰를 저버린 경우에는 이렇게 부과된다. 예. 배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고, 독일, 일본도 프랑스, 있고, 일본 다 있고. 있고 이제 미국에는 딱 배임이라고 일치되는 죄는 없는데 예.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 이제 사기, 프로드로 처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임이 조금 있다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게 속이는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내가 뭘 안 한다고 했는데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대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문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모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들은 얘기인데 다른 프랑스, 독일, 일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배임 처벌하는 경우에 대부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기소해 한국은 그런 것도 배임으로 처벌해 놀란다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일본 교수님들은 한국은 배임으로 그런 거 처벌해요? 그게 왜 죄야? 뭐 이런. 100% 회사에서 돈 빼도 배임이에요? 횡령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100% 소유한 내 회사에서 예. 회사 돈을 내가 가져다가 했는데. 뭐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제 황정음 씨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100% 회사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뭔가 돈을 약간 빼가지고 코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집행유예 판결이 났고 예.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이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 100% 회사, 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오른쪽으로 넘긴 게 왜 뭐가 문제야? 네, 그게 물론 왼쪽 주머니가 가슴이 아팠겠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원도 있고 채권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그게 왜 형사처벌까지 받을 행위냐라고 이상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뭐 민사적으로 다시 돈을 갚아내라, 예. 다시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게 출동할 일이냐? 가가지고 이걸 철컹철컹 할 일이냐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과도하게 내지는 엄격하게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배임죄 문제의 핵심은 그 조문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이걸 많이 써먹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형사처벌로 형사로 되느냐. 배임이 죄로 돼가지고 너무 여기저기 다 붙인다 이거죠. 구이걸음 귀걸이 코인 코걸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똑같은 법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케이스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거는 그 케이스가 아니지라고 이건 받아들이는데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문 갖고 이걸로
그 보면 글씨가 써 있네, 맞네 이렇게 본다는 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조문을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거를. 자, 배임죄 보면은 이제 횡령이랑 같이 있어요.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에. 횡령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횡령하거나, 횡령이 동화 반복이네요. 그거를 그냥 안 주는 거, 반환을 거부하는 거. 횡령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는 처한다. 회사 돈을 빼돌렸을 때 확실히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임이 횡령이랑 같은 조문에 있다는 거는 이거랑 결이 같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보관하는 자가 뭘로 바뀌냐면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으로 바뀝니다. 비슷해 보이죠. 예.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라는 것도 있는데 요게 그냥 특별법이어서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좀 이제 구체화된 겁니다. 회사 사람들로 같은 거예요. 결국은 업무상 횡령 배임. 자,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다시 그림을 바꿨습니다. 물건을 맡겼어요. 그럼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있을 때 이거를 빼돌리면 횡령. 그렇죠. 이거는 좀 죄 같나요? 죄 같습니다. 그죠. 죄죠? 예. 빼돌리면 안 돼. 그죠? 명확하죠. 왜 죄일까요, 횡령은? 그냥 너 그거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그 돈 갚으면 되는데. 갚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죄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게 죄라. 따지면 도둑놈들한테도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갚으면 되는데 왜 잡아가냐는 그렇죠, 그렇죠. 논리인데 네. 예를 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회사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회사의 컴퓨터 회사 컴퓨터를 자기가 집을 갖고 가면 횡령이죠. 그렇죠. 그거는 회사의 컴퓨터는 주주들의 재산인데 직원이 그걸 컴퓨터를 자기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서 내 맘대로 갖고 가도 아무거 뭐라고 안 한다는 이유로 그걸 집에 갖고 가면 사실상 절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주의 재산을 그렇죠.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게 왜 민사가 아니고 형사냐 이거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거를 굳이 처벌이라는 걸 미리 각인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민사로 청구해서 되면은 좋은데 예. 이거를 민사로 청구하고 다시 돌려받고 소송하고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리죠.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예. 다 잡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형벌로 먼저 이거 하면은 너 혼나? 라는 거를 미리 알려놓으면 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형사는 겁니다. 민사 절차가 원활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민사로 해도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도 부족하고 등등 뭐 뭐 등등등. 그런 나라에서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경찰이 출동하는 걸로 해서 그냥 그쵸. 결국은 사회가 그러니까 필요한 되게 이거 안 돼. 목적을 무섭다는 달성한다. 느낌을 네. 갖게 해야지만 줄어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진짜.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가져갔다가 달라고 소송하면 그래 그럼 그러면 되지. 근데요. 오래 걸리면 좀 천천히 주고. 주주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 가는 게 횡령인데 그렇잖아요. 네. 회사 돈이든 회사의 뭐 커피 믹스든 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절도 아닙니까? 절도와 횡령은 뭐 여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관자 아까 보관 책임이 있는 자는 횡령. 그렇죠. 보관 예. 책임이 없는 남의 물건일 때는 맞아요. 절도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횡령은 그러니까 그 PC 담당자가 집에 갖고 왔으면 횡령. 횡령. 담당도 아닌데 안승찬이 몰래 갖고 왔으면 여기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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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상 그게 그거니까 네. 이것도 형사처벌, 비슷해요. 이것도 예, 형사처벌. 비슷합니다. 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횡령은 느낌상으로 이게 법감정이라고 하는데 죄 네. 같아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일로 바뀌고 똑같이 여기서 사리사욕을 취하면 배임인 거거든요. 이건 죄 같나요? 저것도요. 비유를 하자면 회사 컴퓨터를 네. 집에 갖고 가면 횡령이고 네. 당근에 팔았는데 원래 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2만 원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 사간 놈이 그 사람 동생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그것도 배임이죠. 배임, 그게 배임이고. 배임이거든요. 예.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네.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기 일을 맡은 사람이 배임을 하면은 사리사욕을 취하면은 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을 맡겼는데 계약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조금 달라. 이게 결이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당포 같이 딱 그 물건이 보여요. 근데 배임은 안 보여요. 그냥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서 파생된 뭔가 이익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게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어쩜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렇죠. 그런 그래서 느낌이니까. 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배임 수재, 배임 증제란 말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임을 하면서 남한테 돈 받으면 배임 돈까지 수재. 받으면 일종의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네. 이건 죄가 커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을 맡으면서 돈까지 받으면서 얘한테 피해를 끼쳐버리면은 배임 수재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이제 한 패키지예요, 배임에. 배임 수재, 배임 증제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오라고 심부름 보냈는데 예. 비싸게 사고 일단 이게 배임이야. 예, 비싸게 그리고 샀어. 거기다가 이제 수재 증제 가지고 뒷돈까지 받았어. 리베이트 받아. 이러면 이게 다 패키지로 죄가 되는 거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료 사오라고 심부름 보냈더니 비싸게 사. 음. 이게 죄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비싸게 나 속아서 그럼 예를 들면 속아서 비싸게 샀어. 그거는 난 죄조차 그건 죄조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고의로. 싸게 산다고 샀는데 고의로여야 돼. 고의로 해야죠. 이거는 형사범이기 때문에 고의여야 되고 음. 야 두부 잘 사와 이게 했는데 두부를 딱 보니까 5,000원인데 6,000원에 사고 1,000원 내가 삥땅 친단 말이에요. 아니야지지. 혹은 빙땅 칠수 없고 6천원에 사오죠. 6,000원에 사와. 근데 혹은 알고 보니까 6천원에 사오는데 두부 그- 가게가 내 동생 뭐 그렇죠. 동생네 예, 가게야. 제3자 그런 거, 이익을. 그런 거지. 네. 아니면 내 가게는 그게 내 가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배임죄. 죄 같은데요? 죄 같으세요? 아닌가? 느낌 근데 죄 같은데. 죄 같아요? 응. 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나중에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의 절도. 이런 행위를 그러면 왜 형사처벌해야 되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배임죄가 이제 우리가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 배임죄 너무 넓다,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왜 배임죄가 추상적이라는 게 다른 것도 다 추상적인데 횡령도 추상, 절도 다 추상이거든요. 예. 자, 이게 다 있어요. 물건이 있을 때 맡긴 물건을 빼돌리면 횡령. 횡령. 근데 몰래 가져가면 절도. 힘으로 가서 뺏으면 강도. 강도. 다 나쁜 놈들이네. 속여서 이게 재산 범죄가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결국. 어. 네, 속여서 그래서 가져가면 속여서 가져가면 사기. 어. 험한 말로 이제 속였을 때 이제 말이 속이는 말일 때는 사기. 그리고 이제 힘은 아니고 때리진 않고 너 죽여버린다? 말로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공갈이에요? 공갈. 이제 이게 공갈 협박을 같이 많이 쓰시는데 협박 공갈 협박은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용어가 협박은 말로 협박만 하는 거고 돈을 받아내면 공갈입니다. 공갈이에요? 뭘 가져와야 공갈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안 가져오면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에요? 협박이고 죽여버린다 하면 협박, 죽여버린다 돈 받으면 공갈. 네, 공갈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그냥 부시거나 갖다 버려도 죄예요. 그렇죠? 그거는 손괴. 이렇게 이걸 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처분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 무슨 가해자가 그렇죠.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이 물건을 얘한테 넘겨준 행위가 있습니다. 보통 다. 근데 횡령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어떤 행위든 피해자가 물건을 넘겨준 행위가 있습니다. 절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사기든 속아가지고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자가 있었어. 내가 속았어. 말에 쫄아가지고 줬어. 공갈. 하여튼 줍니다. 예. 이거는 재산범죄. 왜냐하면 이 주는 행위 자체를 사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형사 범죄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죠? 그 전에 막기 위해서. 그러네. 횡령도 근데 횡령은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줄 때까지는 믿었어. 사실 준 것도 아니고 맡긴 거죠. 맡긴 거죠. 그렇죠? 관리하라고.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행위였는데 얘가 마음이 변해서 그렇죠. 이걸 빼돌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처벌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임이 나와요. 그러면 맡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행위까지도 형사처벌해야 되냐 이거죠. 제대로 안 하는 게 뭡니까? 맡긴 물건을 저렇게 한 거는 당연히 형사처벌인 안 게 돼. 맞는데 네. 제대로 안 했다는 정의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뭘 제대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얼마나 맞아요. 제대로 안 해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렇죠. 회사 컴퓨터를 당근에다가 100만 팔았어. 원짜리를 10만 원에 어. 자기 동생한테 팔면 그게 배임인데.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팔아와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렇지. 내 동생한테 싸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 동생이 이익을 받고 회사가 손해를 손해를 받죠.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맡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렇죠. 그건. 그러면 이제 팔아와라는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법 아까 그 법문이 생각나실 텐데 사무 처리자라는 그 요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무 처리자는 너무 넓단 말이에요. 예. 그냥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죠. 일을 맡은 사람은 다 여기 들어가요. 그걸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그냥 맡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자는 그리고 제대로 안 하니까 당연히 피해를 받겠죠. 그러네.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그냥 제대로 안 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뭔가 이익이 누군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돈을 받던지 등등등. 그러니까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요 단어가
배임이라는 그 문구가 법이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다 붙일 수 있고 저기다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냥 근데 맡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행위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냥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월급을 주고 네가 이런 일을 해? 해. 라고 계약을 한 건데 네. 계약을 제대로 못했어 애가. 일부러 할 수도 있고 뭐 뭐 본인은 아닐 수도 실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근데 있고. 일부러 안 하는 거는 형사처벌 안 되니까. 일부러 어쨌든 태업을 해 만약에 태업을 하고 놀아. 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뭐 또 자기 사리사욕 챙겨요. 그렇지. 예. 그렇지. 네, 그러면 배임인가요? 형사처벌 잠깐 그럼 잘못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못은 야, 잘못이죠.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 열심히 해라고 했는데 주식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실패했어. 이거는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죠. 그냥 실패. 능력이 없거나 그냥 능력이 없는 실패한 거죠. 거지. 그렇죠. 고의가 그걸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뭐 파생 상품 거래를 뭐 이렇게 서로 맞춰서 해서 일부러 손해를 봤다든가 네. 아니면 뭐 회사 PC를 잘 관리해라고 했는데 버려야 되겠네라고 한 다음에 당근에 싸게 판다든가 그런 식은 일부러 잘못한 거잖아요. 일부러. 그거는 잘못인 것 같긴 한데 네. 형사 처벌할 일인지 아니면 민사로 다퉈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만 예를 끌어와 보면은 자 법인카드 유용이 대표적인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예. 법인카드를 지 맘대로 사적으로 막 쓰고 다녀요. 네. 예. 이거는 철컹철컹 해야 되나요? 법인카드 유용. 네, 그냥 야 이거 배임에 들어가요. 들어갈 것 들어가는데 같은데? 이걸 그냥 야 너 이거 쓴 거 났으니까 돈 갚어. 그리고 이거는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거기다 페널티로 2배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걸리면 2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민사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너는 징역 1년이야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요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사실은 형사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거 그 이유. 명백하잖아요. 명백해. 그냥 고의로 잘못했다. 얘를 고의로 했으니까. 근데 물건 이제 훔치는 거랑 형사로 똑같잖아. 간다는 거는 사전에 막아야 될 그러니까 강도나 절도나 이런 것처럼 미리미리 무섭게 해가지고 방지해야 돼요. 하지 마라는 하지 거예요. 마라고 해야 왜냐면 되니까.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 절도는 이 물건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네. 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형사로 해놔가지고 그거를 미리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법인카드 유용도 그렇게 미리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인가라는 굉장히 애매한 사실 좀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근데 안 대표 의견과 저도 비슷해서 여쭙는 건데요. 그거를 그냥 형사 처벌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하면 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혼나?라고 하는 얘기를 네.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도도 갖고 갔는데 야 이거 200만 원짜리 갖고 가면 어떻게? 라고 해서 민사 소송을 해서 200만 원을 있으나. 받아오면 되는데 어. 굳이 이거를 형사 처벌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못하도록. 못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또 되게 좋은 포인트였는데 형사라는 거는 이제 처벌이잖아요. 징역이잖아요. 결국은 예. 징역 벌금도 있고. 근데 못하게 하는 그 공권력의 행사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인데 과태료가 제일 약겠죠. 벌금보다는 예. 과태료, 그냥 행정벌. 그다음에 벌금. 그다음에 징역이라는 거는 이제 이 법 체계에서는 제일 센 거예요. 센 벌이죠. 예, 왜냐하면 사람의 인신을 가둬버리니까. 예. 이제 인신을 가둘 정도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정확히는 그냥 과태료 할 수도 있고 벌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인신을 가두는 감옥소에 보낼 정도냐? 정도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요. 지금 남의 집에 가서 200만 원을 훔쳐온 일이나 회사 임원이 법카를 200만 원을 유용한 일이나 네. 같은 저는 거지. 그냥 같은 같은 것 것 같다. 같아서 같은 거 같다. 그래서 네네. 그냥 그게 예를 들면 그거의 고의성을 좀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몰랐어. 나 있어 되는 줄 알았어라든지. 나 여기는 뭐 누구랑 뭐 거래처랑 밥 먹느라고 그랬어. 네. 근데 절도도 버린 건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고의성이 약간 그래서 이게 엄격하긴 해야 될것 저희가 같은데. 생각하는 되게 전형적인 배임은 그런 게 맞아요. 근데 뒤에 이제 나온 걸 보면은 배임이 훨씬 더 신기한 거에서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건은 이거예요. 자, 임무에 위배하여 사물을 줬으니까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 또는 제3자의 제3자의 이익을 취하면 배임입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걸면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믿고 맡겼는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개인적 이익까지 취해? 이러면 너는 철컹철컹. 어. 이게 이제 지금의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걸면은 모든 재산상 계약 관계에
형식적으로는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다. 근데 거꾸로 만약 이게 형사범이면 누가 법카를 유용했어? 유용한 건 맞는데 조금 뭐 애매하기도 하고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바도 있고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뭐 대표이사는 넘기려고 하는데 밑에 총무과장이 경찰서에 고발해버리면 대표이사든 주주든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잡혀가는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아니, 형사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업무상 맡겼어. 네가 낮에 일을 하는 게 이제 직원한테 맡기는 일이에요, 회사가. 네, 네. 근데 걔가 밤에 택시 알바를 해. 그래가지고 밤을 새. 가서 줘라. 그래서 맨날 하루 종일 줘라. 그럼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니, 뭐 이거는 자기 정말-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짓을 한 거야. 그렇지. 이거는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딱딱딱 월급의 들어간단 말이에요 협력이지. 지금. 임무에 위배했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인에게 회사에 손해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는 밤에 이익을 취했고 이거 틀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야 너 그럴 거면 대리운전에서 번 돈 회사에 반납해 라고 해서 그럴게요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 얘기를 옆에서 근데 듣고 이제- 있던 경찰이 잠깐만 이러고 너 그랬어? 그러면서 수갑을 채우면 그게 맞냐. 그건 좀 애매하네. 그건 좀 그럴 수 애매하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빌드업을 했는데 예.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배임죄로 처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배임죄가 옛날에 너무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냥 계약 관계는 안 되고 이 계약이 신임 관계에 기초해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이 재산 관리자여야 된다는 걸로 확 줄여놨어요 요즘은. 배임죄는 그냥 일을 제대로 못했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그런 말은 없는데 법문에는 그냥 예. 사무처리자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사무라고 좁혀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 그 담당자여야 돼. 딱 뭐 신탁이면 신탁, 아니면 뭐 재무면 재무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자는 그 돈에 관련된 거, 컴퓨터면 컴퓨터 이렇게 자기의 재산, 타인의 재산을 보호 맡긴 그런 사람만 배임죄가 된다라고 줄여놨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사실 독일, 프랑스 법을 보면은 뭐 자세히 안 봤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라는 거는 일본이 너무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일본이 그 프랑스 독일법을 가져오다가 뭉뚱그려놨다. 네, 뭉뚱그려놨어요. 근데 사실에 그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 횡령이랑 똑같이 물건을 맡은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재산을 그걸 거의 빼돌리는 것처럼 이익을 취했을 때라는 게 배임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일 맡겼는데 일을 너 맘대로 안 해? 이건 아니고 그냥 정말 재산 그러면 이제 어떤 예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재고를 빼돌렸거나 돈을 빼돌렸거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뭐 횡령에 그런 거. 거의 횡령에 가까운. 근데 재산으로만 압축하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입찰 담당하는 영업 담당 뭐 임원이에요. 네. 입찰을 하려 갔는데 예를 들면 100억을 쓰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경쟁사에서 와서 김상무 110억을 써주라. 우리가 105억을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너한테 한 3억 줄 테니. 완전히 배임인 거죠. 업무상 배임. 근데 이거는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업무를 관리하는 그 재산, 회사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딱 되게 좁게 재무문제 책임자 이거면 아니고. 그러면 직원 중에 회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재산 불리는 게 목적인 맞아요, 집단인데 맞아요. 네. 직원은 모두 다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볼펜 사오는 직원도 야 이거 500원짜리인데 2,000원에 사갔다고 해. 그리고 우리한테 사. 그럼 내가 매달 한 50만 원씩 꽂아줄게. 볼펜 사오는 일인데도 배임이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 말씀하신 거고 사실 그래서 독일,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써 있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회사의 다 어떤 걸리죠. 직원들도 다 모든 재산 직원이 다 관리자야. 걸리지. 그렇지. 예. 근데 경찰, 검찰은 그건 기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건 기소 안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업무상 배임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프랑스, 독일, 유럽에서는 깜짝깜짝 놀라는 한국에서 자 이제 뒤에 얘가 나옵니다. 신기하네. 이 배임죄의 세계는 그래서 굉장히 넓은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배임이 제일 큰 집합으로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업무상 배임, 실제 업무로 일을 맡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상법상 아까 특별 배임이라는 거는 그 업무상 일을 맡은 사람이 주식회사의 이사나
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표이사나. 그래서 요거는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특별 배임은 이렇게 복잡해요. 발기인, 집행임원, 뭐 감사위원회 감사 등등등등 해가지고 회사, 주식회사의 임원을 맡은 사람인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임과 동시에 상법상 특별 배임에 걸려요. 업무상 배임은 임원이 했으면 특별 배임이다. 그건 뭐 항상 네, 당연한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사실은 특별 배임 없어도 됩니다. 다 예. 업무상 배임에 걸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정확히 해놓고 있고 그래서 그냥 업무상 배임이에요 결국은. 자, 그러면 업무상 배임을 보기 전에 그냥 배임으로 그러면 업무상도 아닌데 뭐가 배임으로 걸릴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안 하는데 업무를 안 했는데도 무슨 배임이 배임이야? 된단 말이에요. 배임이 돼요. 자, 이게 재밌어요. 업무를 안 하는데도 배임이 돼요. 배임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동산 이중 양도 케이스가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부동산을 이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 매수인이 돈을 줘요,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 잔금을 치기 전에. 줍니다. 근데 잔금 중도금까지 계약금까지는 뭐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도금을 줬어. 근데 매도인이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또 한 번. 그래서 작정하고. 잔금을 주려고 했더니 등기가 넘어갔어. 사기, 자, 이거는 사기. 뭐 보통 이제 사기라고 하겠죠. 근데 말은 보통 안 하니까 이걸 이제 배임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사무 처리자,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매도인은 타인, 매수인의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첫핀일이다. 이거 나쁜 짓인데 이것도 잡아봐. 되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넓게 제가 보면 처음에 형사로 처벌해야 된 이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등기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물건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매수인은. 예. 그리고 대신 중도금 계약금은 내놔 할 수는 있어요. 돌려받다고 소송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얘가 재산 다 빼돌렸으면 못 받는 거고. 예.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위험하구나 그게 원래. 그런데 사무를 처리하도록 계약을 하는 거니까 직원도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라 네. 이런 일을 해줘라고 너랑 나랑 계약하는데 나는 대표이사 너는 직원일 수도 있으니 네. 나는 너한테 돈을 줄 거고 너는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준 돈을 바탕으로 이걸 무사히 나한테 다 넘기는 일을 해라고 하는 게 매매 계약이니까 네. 같은 성격의 계약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타인의 사무냐가 여기서 이제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네.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오면 이제 잔금을 주면 이걸 넘겨줘야 될 의무가 이 사무가 넘겨주는 게 사무잖아요. 그러니까요. 넘겨주는 사무가 내 일이냐 매수인의 일이냐. 일이냐? 매수인의 일이죠. 아닌가? 매수인의 일인가? 매수인 근데 내가 중도까지 받았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수인이 없었다면 그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일이네요. 매수인이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중 양도가 대표적으로 배임입니다. 매수인의 중도금을 일이네. 받은 다음에 이중 양도하면 얘는 배임이에요. 배임죄 처벌돼요. 예. 네. 자, 이럴 때 업무도 아닌데도 배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소송은 당연히 하고 그 네. 민사 소송도 당연히 있고. 하는데 이제 경찰도 출동한다는 거예요. 네. 회사 일을 하다가 배임된 거는 업무상 배임. 네. 그게 그냥- 아닌 그냥 일은 아닌 일. 그냥 배임. 지금 요 업무상 배임까지 아직 안 가고 그냥 배임 하고 있어요. 그냥 배임. 오케이, 그냥 오케이. 배임. 그 비슷한 걸로 옛날에 요즘도 많이 하지만 부동산 명의 신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좀 쉽죠. 네. 명의 신탁해가지고 야 이름 좀 빌려줘, 네 이름으로 등기할게. 했는데 날은 해가지고 팔아버렸어. 낼름 팔아먹었어. 아니면 여기다가 뭐 담보 설정해가지고 돈 빌렸어. 빌렸어. 예. 이러면은 배임이네. 타인의 사무가 좀 더 이건 쉽겠죠, 그렇죠? 그러네. 아 타인의 이거는 사무. 관리 횡령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근데 그러네. 물건이 아니고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이거는 배임. 아 그러네. 그 다음에 담보 설정한 채무자가 있어요. 자, 이게 애매합니다, 이제. 내 물건에, 내 부동산에 돈을 빌린 다음에 담보를 설정해 줬어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이 재산을 딴 사람한테 막 빼돌렸어요. 아니면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채무자의 일이 이걸 잘 관리하고 담보 가치를 보존하고 있어야 될 해야 될- 일이 됐는데. 나의 일이냐, 채권자를 위한 일이냐 이거예요. 채권자를 위한 일이죠. 담보를 해놨으니까. 내 건데, 제 건데요. 담보를 제 건데 줬잖아요. 그래도 담보라도. 담보면 그 순간 내게 아니야. 그래요.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산 케이스인데 거실까지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네. 담보 설정한 채무자는 그런데 어. 자신의 사무라고 봐줬습니다. 이것도 판례가 이건 바뀌었어요. 자신의 사무라고 네, 봐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 몇 년 전까지는 이것도 채권자를 위한 사무라고 봤는데 예.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거는 그냥 네 거 소유자가 그 담보 가치를 열심히 보존하는 거는
채권자를 위한 건 아니야. 그걸 깨면 나한테도 손해가 있으니. 그런 이제 의미로 그런- 이거는 그런 타인의 의미가 사무가 아니고 자신의 사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임이 전당포 안 주인이 들어갔어요. 담보로 받은 시계를 갖고 놀다가 또는 고의로 부셨어. 부셔버리면 어. 그건 과거에는 배임이었는데 이제는 배임은 아니다. 비슷하네요. 그런 거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담보 설정된 물건의 담보 가치를 근데 아니죠. 전당포 주인은 채권자잖아요. 예. 네, 그게 아니고 채무자가 나의 물건 내가 설정을 해준. 왜냐하면 전당포는 물건이니까 그냥 채권자한테 가잖아요 물건이.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갖고 있는 시계는 네. 사실상 전당포 주인이 채무를 진 겁니다. 돌려줄 채무를. 아 그렇죠. 근데 금전 채무인 경우에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 양도담보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부동산. 네, 부동산인 경우에서 양도담보고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집 담보 대출을 예, 받았는데 그게 내가 딱 일부러 그거예요. 집을 예, 집 부셔, 부셨어. 뭐 불내, 뭐 이런 거. 이제 그것도 배임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다투려면 민사로 다투든 민사로 해야죠. 담보 민사로 가치가 해야지. 없어졌으니까 다른 거에 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하든지 못 받는 거예요. 이제. 해야지. 하긴 그렇겠다. 예를 들면 시골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시골 집이 불타버렸네. 예. 근데 그걸 그럴 때 경찰이 와서 너 배임죄로 할 이러기는 좀 그렇긴 일부러 해. 불을 질러야 됩니다. 이제 고의로. 일부러 불을 질렀는데 아. 그거는 보이니까. 본인의 재산도 문제가 되니까 그건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그러니까 거죠. 내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의 거만 어떻게 하는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해야 배임죄가 근데 되는 내가 내 집에 불 지른 거는 내- 왜, 내 왜 옷. 그랬어? 미쳤어? 어.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담보에 걸려 있었어? 어. 그럼 경찰이 출동해야지. 그건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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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고 판례가 바뀌었고 뭐 옛날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 많이 했는데 옛날에 네. 개를 이제 불입금을 받은 다음에 돌아가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개는 톡했어. 사고가 많이 났어요. 개주가 튀죠. 개주가 튀면 횡령이잖아요. 바로 너무 예. 쉽게 보관자고 돈 네. 갖고 튀면 횡령입니다. 이건 근데 그게 진짜 아니고 개 불입금을 받기 시작. 근데 계급을 안 줘. 이게 받고 튀는 게 아니고 네. 들고 있는 사람이 안 줘버리면 이제 이거는 튄 게 아니니까 횡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그게 배임이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야 내가 첫 번째인데 1번인데 나한테 빨리 모은 돈을 내놔. 1번이야 내가 안 줘. 그 배임으로 고소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 타인의 사무를 우리 개원들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 타인의 아니냐. 사무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사무 여기 있죠. 사무는 어. 줘야지. 줘야지 왜 안 안 주냐. 줘? 그러면 이제 배임이네. 배임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잘못이냐 아니냐의 질문이 아니라 배임이냐 아니냐니까. 감옥선을 가냐 이거야. 감옥소 가는 문제냐 아니면 둘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냐. 배임이다 배임. 계속 그 문제인데. 저거는 배임이다. 계속 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라는 건 그럼 다 모든 걸 다 민사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어떤 피해라도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형사를 처벌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네. 요거는 형사로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뭐 그게 그걸 알 논리적이진 텐데. 않습니다. 뭐 예전부터 우리도 이제 법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중국법 가져가지고 형사 막 곤장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법, 일본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가져온 그래서 법이에요. 그냥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다. 좀 바뀌어야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생각해 보기는 쉽습니다. 이게 생각해볼 형사라는 수 게 있겠네. 낙찰을 개는 어쨌든 불입금을 받기 시작하면 타인의 사무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타인의 이제 타인의 사무지. 사무예요. 돈 줘야 돼 그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냥 막 배임으로 처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대부분 사기랑 겹쳐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안 속이고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 다 부동산 이중 양도도 어느 정도는 속인 사기지,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묵시적인 어떤 그런 사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기죄가 더 중합니까? 배임죄가 더 중합니까?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네네 비슷해요. 고의로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애매해요. 사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배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기는 명시적으로 속였으면 쉬운데 묵시적으로 속였으면은 얘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냐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니 모르겠다 배임 그냥 이렇게. 배임죄로 네. 걸자. 저축은행이 뱅크런이 나서 뛰쳐갔더니 안 돼요. 뭐 오늘 돈 못 줘요, 못 줘요 이러면 거짓말을 했다. 이거 그 배임죄로 한번 걸어봐야 되겠네. 자 이게 너무 이게 형사 또 줘야 재밌으니까 막 되는 넘어가는데 의무가 우리의 있는 이제 메인으로 빨리 넘어가야겠네. 네. 아, 재밌는데 이거. 재밌죠. 자, 근데 이제 업무상 배임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유용하는 경우. 그래, 그다음에 좀 영업비밀 될것 유출시키면
유출시킨 제3자의 그걸 가져간 제3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배임이에요. 그렇죠? 이익을 주려고 했을 때. 네, 어. 일부러 유출시켰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망할 회사한테 막 기부를 하는 결정을 한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이에요, 여기도.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담보 제공형 LBO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이 M&A를 할 때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 돈을 빌릴 때 타겟 컴퍼니의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 아. 배임이냐? 타겟 컴퍼니의 대표이사는 담보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배임이냐 아니냐가 이제 옛날에 한참 문제가 됐었어요. 아.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담보를 제공해준 대표이사의 배임이라고 있습니다. 배임이 될 것 같아요. 업무상 배임. 어.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게 배임이냐? 야 이거는 그냥 LBO인데 어. 그냥 우리가 100% 주주고 어. M&A 해가지고 100% 주주를 위해 가지고 얘가 담보 설정한 거야. 어. 내 물건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근데 이거가 업무상 배임이야 해서 깜짝 놀란 케이스예요. 자, 그렇지. 네. 근데 주주의 이익, 100%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업무상 배임.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 회사 계열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에게는 손해가 될지언정 B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빌려주든지 여러 번 뭐 출자를 해주든지 네, 네, 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결국은. 재벌들의 네. 많은 케이스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 뭐 설명을 하느라고 쫙 저희 흘러왔지만은 일단 이런 것들은 다 고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이 고의를 부정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많이 배임과 같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영 판단의 원칙 하면은 뭔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거든요. 경영 판단의 원칙은 봐주는 법리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경영하려 판단했지만 하다 보면 하다 저럴 수도 보니까 있어. 그렇게 됐고 나중에 손해가 됐지만 괜찮아. 선의였어. 고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의는 아니었어. 그 당시에 판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었어라고 해주는 게 미국의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고 이걸 가져온 게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네.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열심히 신중하게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 손해가 됐더라면 업무상 배임은 아니다. 예. 이렇게 해주는 고의를 부정하는 법리가 있는데 자 이제 작년부터 경영자 단체에서는 제발 좀 배임죄를 폐지해라 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좀 법에다가 적어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요런 위에 있는 유형에 적용해 달라는 걸까요? 밑에 있는 유형에 적용해 달라는 걸까요? 밑에 있는 유형이 적용해 해달라는 속드실 가능성이 높다고 높죠. 추정되죠. 위에 법인카드 유형은 전 못하게 절대 막아야 됩니다. 이거고 위에는. 경영자 입장에서 지배주주 입장에서 어. 법인카드 유용하는데 배임죄 처벌을 좀 폐지해 주세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아니야 회장님도 법 갔어. 본인을 위해서. 본인한테 뭐 감시하는 사람 잘 그래. 없어가지고 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배임죄를 그냥 폐지하자 또는 배임죄에 대해서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해 달라라는 게 예. 마치 굉장히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은 이 부당 지원 행위, 계열 회사 간에 다른 계열 회사를 위해서 한 행위가 우리 회사한테는 손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배임죄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요구 사항이 저거죠. 그걸 아무도 말은 안 해요. 대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네. 결국은 그 얘기예요. 다 작년부터. 근데 저게 부당 지원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로 하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럼 계열 회사에 지원을 하는 행위는 네. 부당 지원일 수도 있고 안 부당 지원일 수도 있죠, 있는데 있죠. 그걸 가르는 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핵심은 배임죄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뭐 부동산 이주정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재미로 본 거고 결국은 하나로 모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 얘기만 해야 돼요. 근데 네. 계속 겉돌고 있는데 배임죄 폐지 논의를 하려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경영 판단 원칙 적용할 수 있나? 요 쟁점으로 이 쟁점으로 모아진다. 모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이런 거 형사처벌 그냥 배임죄 완전 폐지하자 이러려면은 이것도 논의해야죠 일단. 예, 야, 예. 이중양도도 이런 것도 배임이냐? 좀 아니. 아닌 것 같은 좀 심하다. 그러면 폐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저 지금의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저건 지금. 당분간 배임으로 그냥 두고 뭐 두던지 안 두든지 뭐 이건 다른 논의죠. 완전 히 다른 논의고. 예. 지금의 이제 논의는 업무상 배임인데 결국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경영 판단 원칙 적용할 수 있냐? 예. 물론
부당성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긴 예, 합니다. 그게 예. 부당하느냐.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는 손해가 맞아요. 우리 회사에는. 근데 계열 회사에는 이익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명목은 계산은 어렵지만 기업 집단 전체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합니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예, 저게 목적이겠죠. 그쵸. 전체로서는 좋아 이게. 우리는 계열사가 되게 많고 어. 지금 우리 회사 돈이 나가긴 하지만은 예. 결국은 이 우리 그룹은 다 좋은 거야. 그룹이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럴 때 이 때 대표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되냐,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느냐.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저거.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나 지분을 갖고 있어도 계열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걸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심 부당하더라도 이게 회장님을 위해서 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우리도 좋아. 잘 되는 거니까 네네. 당장 우리는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오히려 여기에 있어. 네. 3프로 TV와 그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은 이런 관계인데 모회사 자회사 관계인데 네. 야 3프로 TV가 저거 저 땅 팔아서 저 언더스탠딩 좀 지원해 주라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언더스탠딩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면 괜찮지만 지주회사는 따로 있고 거기에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을 때 A라는 계열사가 B라는 계열사를 지원했을 때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회사든 모회사든 계열회사는 가리지 않고 다 배임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건입니다. 땅을 굉장히 싸게 팔아가지고 갑자기 언더스탠딩 지원한 거냐, 아니면 제대로 팔아가지고 제대로 출자를 그 밸류에 맞춰가지고 한 거냐. 아 그런 것도 쟁점. 아니요. 그게 급하게 쟁점이에요. 팔면 싸게 팔릴 수도 있고 안 그렇죠. 싸게 팔릴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물론 성관주의임을 다해가지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되기는. 근데 이제 피해가 되는 얘는 분명히 손해야. 3프로 TV는 손해고 언더스탠딩만 이익이 된다. 예. 이렇게 볼 때는 과연 그러면 3프로 TV의 대표이사의 배임인가? 그거는 배임으로 보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쟁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회장이 있고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회장이 이제 지시해. 네, 지시 승인하죠. 이사가 야 B사가 지금 어렵고 또는 이제 어렵고만 하면 사실 큰 논의는 없을 텐데 많은 부분에 이제 B사가 자기 개인 지분이 높아요. 회장이.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 문제가 되죠. 그래 지원해. 내 개인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 큰 회사가 상장 회사가 여기 지원해라고 많이 해서 사건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경영 판단 원칙 적용할 수 있냐 이게 결국은 논의인데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A사 B사 다 내 거고 네. 뭐 기업 집단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하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회장과 이사는 업무상 배임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B사가 좋아지는 게 A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지 대부분은 이제 입증하기 어려우면 A사의 주주들이 걸죠. 고소를 하죠. 그러면 저거는 배임죄 근데 하는 게 맞는 거 A사와 같아. B사가 지분 관계가 없을 없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 없다면 뭐 없다고 깔끔하게 없다고 아니, 하면 없다면 저건 설명하기 저건- 경영 어. 판단을 설명하기 자체가 어렵죠. 어렵겠죠. 어렵죠. 어.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막 엮여 있잖아요. 기업 집단이 예. 꼭 지분 지분 관계가 관계 있을 수 아니라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있더라도 100%가 아니고 보통은 그렇겠죠. 저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저게 이제 회장으로만 돼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A사 주주에게도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렇죠. A사 주주들 전체에게도 B사가 좋아지는 게 A사의 주주들한테도 다 좋냐? 좋아. 회장도 좋지만 주주도 좋아. 주주도 좋아. 그러면, 라는 거를 그러면 배임죄를 하기가 좀 애매하고 애매하죠. A사 주주들은 다 싫은데 회장만 좋아. 그럼 그건 배임죄 가능성이 있어.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열어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화 시켰을 때 이런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자 이제 배임죄로 처벌하냐 마냐 이거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걸 꼭 형사로 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법상으로 부당지원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업무상 배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상법상 주주 대표 소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부당지원 행위는 세 가지로 법으로 규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민사는 거의 활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를 거는 경우가 없어요. 증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동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돈 오는 거 아니야. 이건 어차피 민사를 걸어도 회사한테 갚아요.
회장이나 이사가 회사한테 돈을 갚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뭐 어. 이건 내가 왜 해?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무용하고 거의 활용이 없어요. 그러네. 인사소송 의미가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으로 이걸 규율을 해왔습니다. 지난 예. 30년 동안. 근데 최근에 이게 거의 망했어요. 왜냐하면 시가 입증,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공정하느냐 이게 부당한 지원이냐는 결국은 시가보다 비싸고 싸냐 문제가 되거든요. 네. 제가 뭐 이 시간에서 한 적도 있지만 결국은 시가를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출자를 해줬으면은 너무 싸게 출자해줬냐, 비싸게 아니면 사왔냐 물건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부당하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게 뭔가 공정한 가격보다 한참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입증해야 되니까 공정위가 입증을 거의 못하죠. 사실 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시세대로 난 판 거야라고 주장하면 그래서 거의 어려워서 최근에도 몇 개가 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공정위가 패소하는 판결은 벌써 7, 8년 전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쉽지 거의 않네. 불가능해서 결국은 이런 행위는 근데 하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규율하는 거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지금 거의 유일한 억제 수단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공정위조차 입증을 못했다는 건 뭘 입증 못했다는 건 네. 이게 부당하다고 입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가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색지대가 너무 넓어서 그래요. 사실 회색지대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SI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 전산 같은 이제 외부 인력을 해가지고 예. 외주를 주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1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지 부당한 거냐? 100억인데 여기를 밀어주기 위해서 120억을 줬다. 예.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거냐를 하려면은 이게 사람의 인력이기 때문에 공정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성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SI 업체가 우리랑 지분 관계도 하나도 없는 회사임에도 여러 불구하고 가지예요. 그냥 볼펜 사온 건데요. 그래서 라고 할 수 옛날에 있는. 이제 몇십몇 년 전부터는 협회에서 뭔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 개발자들의 임금 단가를 적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할인해 가지고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갖다 대도 법원에서는 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입증을 해라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그레이한 영역이 80입니다. 100 중에. 그러면 10만 확실해요. 양쪽의 끝에만. 이건 부당, 이거는 괜찮다. 그럼 80이 입증 책임이 만약에 공정위에 있다 하면 다 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공정거래는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 되는데 네. 배임죄는 그런 건 입증 안 해도 공정하든 됩니까? 안 배임죄도 공정하든 됩니다. 근데 배임죄도 또 거의 비슷해요. 공정한 사실은. 가격보다 야 네가 일부러 싸게 팔았네. 네. 아니면 공정한 가격보다 너무 많이 줬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공정한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임죄에서 걸리는 거는 그래서 제일 끝에 완전히 부당한 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1, 2, 3, 4, 5, 6, 7, 8, 90을 다 배임죄로 기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8개가 무죄가 나옵니다, 일단. 왜냐하면 공정거래와 똑같은 논리로. 그게 이거는 공정한 거냐, 입증이 안 아니냐? 됐어. 그런데 가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부당한 게 하나씩 있어요. 주고 뒷돈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거. 아니 지금 공정거래법도 그레이가 80이고 양쪽 10은 된다고 했고. 네네네. 근데 공정거래법을 안 하는 배임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부당지원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업무상 배임으로 최근에도 이제 어디 회장님 무죄가 났다고 막 나왔었는데 네. 그것도 하나하나 까보면 공정거래 부분만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나요. 그러니까 완전 케이스를 해가지고 공정위도 거기서는 또 인정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등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형사가 이제 왜 위화력을 가지냐면은 사람에 대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이고 결국은 회사가 과징금을 냅니다. 네. 근데 네. 형사는 회장 자체를 구속을 하고 회장 자체가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징역을 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미리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형사라는 거는 미리 이런 걸 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요소였어요. 공정거래법은 크게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억제 수단으로 지금 되고 있었고 민사도 없고 공정이 망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전면 폐지를 만약에 한다면 이게 빨간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사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 민사가 지금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는 거의 없고. 예, 부당지원이나 이런 계열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예. 사실상 빨간색이 거의 대부분이고 공정위가 좀 하고 있지만 계속 지고 아하. 민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빨간색 날아가면 이만큼 확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저게 처벌하는 쪽에서는 처벌 수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야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빨갱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해? 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그럼 저렇게 공백이 생겨? 라는 거지만 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법 자체가 나쁘고 이상한 법이야. 네. 아니 내가 뭐 읽은 책도 아니고 읽을 수도 있고 꽂혀 있었다는 이유로 주의공을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니까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여기서는 부당지원 행위가 이제 일단은 부당지원 행위는 나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일단 나쁜 행위예요. 만약 진짜로 나쁜 행위가 왜냐하면 있었다면 A사의 주주나 A사의 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전제를 깔고 일단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여쭤보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걸 공정거래법에서는 못하지만 배임죄로는 걸 수 있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야. 그게 확실하면 한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확실하면 이거 업무상 배임죄가 있어야 되겠네. 네네. 이거는 공정거래법으로는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은 잡아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나쁜 짓과 안 나쁜 짓이 막 섞여 있는데 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나쁜 짓도 처벌받지만 안 나쁜 짓이고 어쩔 수 없이 한 건데도 처벌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 나쁜 짓이 뭐냐면 예. 거의 90% 이상 그냥 우리 회사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배임죄로 경기는 거의 없어요. 우리 회사는 나쁜데 다른 회사, 계열 회사한테는 좋은 다른 회사는 행위,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인 근데 경우에 이제 저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 아니니. 네, 저희가 그래서 망가지면 더 그룹 나빠지는 입장에서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룹의 관점에서 한 건데 왜 이거를 경영 판단이라고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게 할 거의 때. 98%입니다. 그럴 때 그럴 공정거래법에서는 제대로 그거는 공정거래법 못하고. 따지기는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 공정거래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 써 있지만 인력의 한계도 크고요. 근데 형사상 배임이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이고 배임을 하죠 우리한테 와 우리도 안 해. 뭐 그런 라고 것 생각한 것 사실은 같은데. 다 겹쳐 있어요. 네. 거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이 같이 갑니다. 근데요, 그냥 지금 우리 느낌은 내가 지분을 1%라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돈을 날릴 위험을 갖고라도 줘야 되냐? 심지어는 우리 회사 직원을 파견해서 도와줘야 되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일이 빵꾸날 테니까 당연히 손해는 있죠. 네네. 당연히 손해는 있으나 지분 관계가 있는 이 회사가 나중에 좋아지면 우리한테 훨씬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지원하는 거. 맞는 네.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고 아예 다른 계열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은 단순할 것 같습니다. 지분 관계 없다. 지분 관계가 없는 없다. 회사의 네. 경우에. 근데 현실적으로도 지분 관계 있는 회사면 다 저런 거를 안 걸어줍니까? 다 업무상 합니다. 배임으로? 왜냐하면 지분 관계가 그냥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100% 자회사까지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자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 1%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고, 예. 근데 대부분의 이 문제의 본체는 지분 관계 그런 나한테도 진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완전히 다른 회사, 다른 계열 완전 회사에 다른 회사인데 대해서 지원하고 뭐 출자하고 이런 경우가 회장의 있어서 회사야, 회장의 개인 뭐 그런 회사야, 경우도 있고 예를 그런 들면. 이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 때 그런 건 잡아야지. 그런 경우만 뭐 한다라고 할 때 기업체들도 그래 그런 경우는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억울하게 우리랑 지분 관계가 있고 우리랑 이해 관계가 있어서 심지어는 지분 관계도 없지만 납품 회사가 계열사야. 근데 이 회사가 납품 안 하면 우리는 공장이 안 돌아가. 근데 이 회사가 경영상으로 어렵대. 그러면 지원할 수도 있죠. 이 회사가 계속 돌아가야 저 원료를 납품받을 수 있고 네. 그래야 우리가 돌아가니까 네. 회장님 아드님 회사이긴 한데 네. 남이 봐서는 야 회장님 아들이니까 한 거지라고 하지만 저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면 우리 회사가 손해니까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은 쇠고랑 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검토를 한 사안들은 다 무죄가 납니다. 무죄가 나고 네, 그런 경우는 다 그리고 무죄가 지금 나고요. 대기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경우는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제 생각에 네. 그냥 저거 싹 다 없애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프로님 그거는 이제 얘기처럼 형사의 이런 문제가 경우는 있어요. 억울하지 이런 않냐가 경우를 아니고. 판단을 하는 게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뭐 기소 단계에서 그게 미리 판단이 돼가지고
잘라져 나가면 좋은데 이제 몇 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데 사실은 무죄이지만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이재용 판결 할 때도 그랬지만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해가지고 꼭 그게 오케이 너무 바람직해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죄를 받은 사람은 이거 봐라 이거 무죄를 받느라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문제였네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는 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냥 무죄가 난 거네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형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사가 갑자기 뻥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민사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 비판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다 여기에 있거든요. 아니 그 민사로 형사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러네. 근데 민사 하고 싶어 지금. 근데 증거가 어디 있을까? 주주가 이제 가가지고 이 둘한테 그러면 형사 안 되니까 민사를 하고 싶은데 증거는 다 어디 있나요? 회사이죠. 다 A사에 있단 말이에요. 예. A사에 있어. 그러면 증거를 A사가 낼까요? 안 내죠. 안 내요. 어. 안 내면 우리나라는 승소, 미국에서는 안 내면 패소예요.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겁니다. 아, 우리나라는 안 내도 되는데 안 내도 안 되는데. 내면 증거가 없으니까 주주가 원고가 못 이겨요. 증거 없네? 증거 없네? 기각. 근데 미국은 달랬는데 제가 안 줬어 증거가 없어요라고 하면 야 달랬는데 안 줬어? 네가 잘못이지 라고 무조건 한다는 그렇게 거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거 그리고- 중요하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은. 그럼 저걸 해야지 왜 저거로 메인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 그거. 너무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저걸 해달라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배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프로는 얘기한 대로 좀 억울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럼 저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겁니다. 자, 너무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아, 뿌듯해. 왜 저걸 안 하는 거예요? 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배임죄 형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사로 지금 계획대로 아니 지금 아니야. 흘러가고 자, 있는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요. 배임죄는 폐지하고 하고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아?라고 할 때 저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것도 먼저 하고 선우가 배임죄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우가. 왜냐하면 자 일단 미국은 이게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미드 같은데 보면은 아 저거부터 하고 폐지해라. 미드 같은 데 보면은 뭐 변호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증인 신문도 하고 그 이 디스커버리라고 요즘은 이제 실물로 안 하고 그 컴퓨터를 그냥 까버립니다. 그래 포렌식을 떠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걸로 증거를 하는 그런 게 일상화돼 있고 그게 미국 민사 절차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안 내면 패소잖아요. 근데 우린 다 준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회사에서 진짜 압수수색 가요? 진짜 중요한 걸 안 내고 나머지만 줬어요. 나중에 그걸 그거 어떻게 했다가 알아요? 그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특히나 우리나라 회사들 이제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런 거 했다가 그럼 공정위가 가서 내부 마룻바닥에다가 표시 내부 고발 같은 숨기잖아요. 걸로 내부 사실은 있었어요 하나 나오면 다 패소해요 그냥 법정 모독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은 이거 혹시 안 냈다가 혹시 안 했다 걸리면 진짜 걸리면 착살 나는 그냥. 아니, 안 근데- 걸리면- 안 걸리면 근데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증거를 주면 저. 어. 그런데 증거를 숨겼다가 걸리면 저. 어. 그러면 숨기는 게 맞죠. 아니죠. 그러면 크게 져요? 합의를 합니다. 증거를 내가 보기에 이제 피고 측 변호사가 보기에 이제 미리 보거든요. 딱 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그런 식으로 합의하고 딱 봤을 때 이걸 내줬으면은 말씀대로 줘. 야 이거는 무조건 줘. 내줘 무조건 줘. 그래서 숨기면 없다고 하면 또 줘. 그러면 어. 디스커버리가 가기 전에 예.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증거를 어차피 다 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이거 증거 내면 우리가 100만 불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럼 한 50에서 자르자.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그렇게 합의가 합의한다.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안 대표 질문은 야 오간 이메일 다 갖고 와봐. 라고 할 때 이메일 버렸는데 실제로 있으면서 했을 때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게 거기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면할 수 입증이- 있지만 나중에 어떤 뭐 계기로 할지 뭐 내부 고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만약에 나오면 그거는 이제 뭐 패소원과 동시에 징벌적 배상 등등이 엄청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처럼 잘 못 그런 그런 거를 거를 숨겨놨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근데 혹시 미국에서는요. 네. 저건 민사할 때는 공정하고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저거는 회사를 다 까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괜히 소송 하나 걸어서 있어요. 있습니다. 회사를 다 까보고 다 까보는 과정에서 뭐라도 시비 걸거나 아니면 또 소송하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뭐 기술자로 달라고 그게 하든가. 그런 이제 수는 저도 없어요. 도입해야 된다는 그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소장을 딱 받아보고 그래서
판사가 먼저 봅니다. 소장 자체를 먼저 보고 이거 자체가 좀 말이 돼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걸 이제 보자고 할 만한 이유가 소장 있네. 각하라고 하는데 소장 각하를 넘어가야지만 디스커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뭐 이상한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각하해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사를 갈 때 소장을 해도 판결까지 무조건 가기 때문에 소장을 이런 것도 내면?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아, 예. 약간 체계가 좀 다르네.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에 합의가 되고 디스커버리로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디스커버리는 돈도 엄청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업무상 배임죄를 없애려면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꼭 해야 해야 되고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안 내면 승소이기 때문에 주주가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안 내죠. 소송도 안 하죠. 소송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죠. 이건 뭐예요?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아, 검찰 앞에 그래서 있을래? 고발한다 이거. 원래 민사 문제에 가깝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배임 형사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이 엄청 많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 왜 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배임 거의 사건이 없는데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배임죄에서 맨날 무죄나. 그거 미치겠어. 쓸데없는 걸로 진짜 많이 걸어. 네. 근데 그게 저래서 저렇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가 활용되고 검경이 마치 이 원고들의 증거 수집책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 디스커버리가 없으니까 증거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형사가 과잉 형사화돼 있는 이유가 사실은 민사에서 증거를 못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가다 보니 그 안에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그 문제가 많았고 배임죄를 그렇구나. 폐지하려면은 그래서 이걸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 있어야 확보. 되는구나. 근데 그 기업들의 저 요청이 응. 배임죄를 폐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배임죄를 판단할 때 경영 판단에 대해서 자의성을 인정해 줘라라는 둘 거예요? 다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폐지하라는 건 이런 작년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폐지는 하지 말더라도 경영상의 판단의 그 영역을 정해줘라 내지는 인정해줘라라는 말은 지금은 이거 경영상의 판단에 있어서 한 건데요라고 하더라도 웃기지 마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경영 판단 원칙은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또 해달라 그래요? 법에다가 넣어달라고. 법에 넣어서 다 법에 좀 탄탄하게 넣어달라는 의무를 건데 담다.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는 저도 안 가요. 왜냐하면 판례가 있는데 법에 넣는다 해도 흘러가는 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반대로 판례가 있으니 넣어달라면 넣어주죠. 왜 굳이 안 넣어줘요? 그렇죠. 그래 넣어달라는 넣기 위한 입법 그 작업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넣어줍시다, 그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영 판단을 할 때 그 앞에서 잘라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대법원까지 가서 하면 어차피 형사 절차는 기소 1심, 2심, 3심 다 가는 거라서 예. 그 판단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1심에서 판단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가 진행돼가지고 미국처럼 뭔가 그 앞단에서 해결돼야지만 사실은 문제가 의미가 해결될 있지.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상한 짓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결론은 어떻게 내요?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고 안 내면 패소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공백이 있잖아요 여기. 이 공백은 만약에 폐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증거 제출 강제하고 안 내면 패소하도록 하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그게 없어져도 되게 없어져도. 되게 우리나라 법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근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법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특허법 이런데 법원은 당사자가 등등등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에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공정거래법과 특허법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걸 보면서 저도 좀 그랬던 게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지원 행위만 쏙 빼놨더라고요. 이 자료 제출 명령에서. 담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건 그 하는데. 피해자가 회사한테 손해배상할 때는 이 자료 제출 명령이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증거 내놔 했을 때 회사가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오케이 원고의 말이 맞아라는 걸 해주는데 거기에 제9호거든요 이게 예. 부당 지원 행위가. 근데 괄호 열고 제9호는 제외한다 써 있어. 뭐야 이게 제일 핵심인데. 근데 이제 담합은 진짜 담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간 이메일이나 뭐 그걸 봐야 알 수 있는 미팅 했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부당 지원 행위는 행위 자체는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의도가 또 중요하고 그 가격 고의성이. 어떤 고의성을 볼 때 가격으로 공정이나 이 원고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야 이게 어떨 거야 이렇게 안에서의 이메일이 되게 중요해요. 의료 소송이랑 매우 비슷하네. 아, 의료 그런가요? 소송 하려면 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소비자 억울한 것 같아도 네. 자료가 병원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가 뒤집어서 다 하지 않는 이상은 승소하기가 진짜 어렵죠.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형사 고발을 하고 어. 또 형사로 하면서 어. 그 봐요 힘들죠? 빨리 보상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씨 뭐 그렇게 눈치고 넘어가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다 열어야 되는 원칙을 세우고 아이고. 증거를 안 냈을 때는 네가 저라고 해놓으면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합리적으로 보면 우리 질 것 같네 그러면은 빨리 중간쯤에서 그냥 빨리 끝내자라고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형사 소송으로 막 남발하는 게 좋은 건 아니. 안 좋죠. 안 좋다고 증거 봅니다. 저 증거 개시 제도는 미국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없습니까? 미국이 제일 잘 돼 있고 유럽은 좀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유럽은 그럼 형사 고소도 안 하고 증거 개시 제도도 없으면 네. 그럼 뭘로 막고 있어요? 뭐 개별법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연구는 안 됐지만 미국식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게 되게 그 소송하는 입사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하긴 할 것 같은데 국가 전체를 보면 진짜 소송의 남발도 있을 것 같고 야 뭐 그럼 내가 증거 개시 신청 한번 해볼까? 한번 회사 한번 뒤집어 봐? 그러면 잘못한 거 없어도 합의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꾸로. 뭐 거꾸로. 맞습니다.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 쪽에서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그런 케이스가 없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마이너하고 법원이 잘 잘라준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증거 개시 이건 안 된다. 디스커버리까지 안 간다는. 예를 들면 이거는 소송 비용도 만약에 소송한 주주가 네. 완전 말도 안 되는 걸로 악의적으로 했어. 그래서 완전 패소했어요. 소송 비용도 그냥 덤탱이 써요? 그렇죠. 그 자기가 졌으면은 자기가 다 자기가 내야 졌으니까 되죠. 자기가 다 예, 내야 예,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만지언정 또 법원도 그러네. 소장 각하를 딱딱 시켜주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원고가 모여가지고 이 디스커버리를 한 해 만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면 뭔가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다 대부분. 그래서 이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네. 자, 뭐 배임죄 폐지 논리 너무 좋은데 그 논의가 생겼으니까 형사는 그 전부터도 다 배임죄 문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 문제 있는 걸 빨리 없애고 우리 민사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데 부당 지원 행위도 이렇게 자료 제출 명령에 넣고 상법의 이사 손해배상 같은 조항에 이 자료 제출 명령 똑같이 갖다 넣으면 돼요. 넣어라. 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걸 상법상 손해배상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가 할 때도 자 우리 주주는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거 전체 주주를 위해 가지고 했는지 봅시다. 증거를 내가 알기로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는 내놓으세요. 예. 합리적으로 딱 적어서 냈어요. 이사회 근데 이사 뭐 회의록 내세요. 뭐 회의록 낸 근거 자료 당연히 있겠죠. PT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법원이 딱 보고 그거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네 말이 맞네. 이렇게 해버린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자료 있으면 괜찮은 자료만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찰도 압수수색을 하죠. 그렇죠. 압수수색을 안 하고 그러면 자료만 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맨날 뻔한 자료만 갖고 오니까 이 자식들 다른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덮치는 건데 그렇죠. 저거는 덮칠 권한까지는 없잖아요. 덮치진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거기에 반대되는 자료가 나왔을 때 완전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디스커버리 그렇다, 문화가 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숨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했다가는 숨긴다고 왜안 생각하는데. 숨겨다 우리 이해가 일단 안 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야, 줘도 패소, 숨겨도 패소. 완전 패소가 어디 있어요? 패소죠 그냥. 그리고 그런 뭐 예를 들면 양심 선언이 있어도 재판 끝난 다음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당장 이거면 큰 손해인데 당연히 안 주는 게 맞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미국도 안 줄 거예요. 내가 보기 좀 이상해. 최대한 안 주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수백 년 동안의 그 소송 문화가 쌓여가지고 일단은 합의가 굉장히 잘 되고 그래 미국에서 M&A 하면은 무조건 소송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99%는 또 합의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회 회의록 내세요. 그러면 그걸 중간에 잘라서 낼 수도 없고 그냥 주기는 다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잘라서 냈다가 나중에 이거 뭐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소송이.
장난쳤다. 장난친 게 걸렸다. 네. 장난칠 걸 잡을 방법은 잘 장난친. 아니 그 압수수색 말고는 없다. 없다. 아니 이게 압수수색이 가장 완벽하긴 완벽하긴 한데,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런 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먼저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는 문화기 말이에요. 때문에 이게 좀 걸립니다 사실. 이게 그냥 딱 만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내야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숨기다가 걸리고 사건 나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문화의 문제라서 오래 걸릴 것이고 먼저 배임죄 폐지하려면 이런 거 먼저 반드시 이걸 가고 네. 한 몇 년 운영을 해보고 잘 된다, 이제 문제가 좀 없겠다 싶었을 때 서서히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은 일단 폐지하든 안 폐지하든 그거는 논의할 문제인데 뭐 아까 그 부당 내부거래, 부당 지연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냐라는 거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돼요 사실. 그 배임 아니고 민사로 할까, 뭐 공정거래를 할까, 이렇게 그냥 그 문제 자체를 논의했으면 좋겠고 예. 계속 변죽을 논의잖아요 지금. 아, 배임죄가 그냥- 뭐 추상적이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거 아닌데 지금 핵심이. 사실은 추상적이 부당 지원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만 네. 딱 논의하고 그것만 논의해서 그걸 결정하고 그걸 만약에 뺄 거라고 뺄 생각하면 거라면 민사를 다 집어넣고 민사에 이런 보완책을 넣어야 된다. 미리 넣고. 근데 부당 지원 행위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추상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명확히 하자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는 또 다른 이슈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거친 법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잘못한 네. 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뭐 실제로 볼 때는 걸리는 억울한 그 게 있으면 행위가 그걸 없애줘야지.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인데 안 걸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되게 그걸 모든 법이 다 되게 그렇지. 맞는 말이고 네. 2%한 얘기도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계도 이런 일어난 게 억울하니까 요렇게 바꿔주세요라고 그렇죠. 말해야지. 맞죠. 예. 폐지를 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니 경영상 그거를- 판단은 괜찮다고 해줘라. 법에 박아달라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게 그게 요구한 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니까. 폐지지만 딱 이 업무상 내부 거래. 배임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카드 유용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A 회사에는 좋은데 B 회사한테는 안 좋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영 판단이라고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런데 그 그렇지. 얘기를 안 하고 이 경영상 판단을 왜 적용 안 하네 이렇게 일반론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치열하게 일반론으로 붙으면 얘기하는 돼요.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폐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법인카드 유형은 폐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도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렇지. 물론 그렇지. 기업에 따라 목소리에 따라 다르지만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건 오늘 쭉 들어봤지만 그거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배임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 다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기업들의 요구는 업무상 배임에서 경영 판단의 요인을 반영해 달라. 정확히는 그룹으로 확대해 달라. 그렇지. 뭐든 그룹의 그게 그거의 핵심이에요. 그룹의 경우에는 괜찮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룹에 야 회장님이 야 내가 니네 회사에 그 원료 납품하는 거 그거 해놨는데 예를 들면 오뚜기가 그렇잖아요. 오뚜기가 면을 회장님 개인 회사가 납품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장님 개인 회사가 어려워졌어. 그럴 때 오뚜기가 그 면 회사를 살려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러면 회장님 회사 돕는 것 때문에 안 되라고 하면 다음 날부터 공장 가동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어디 갑자기 면 회사가 어디서 생길 리는 없잖아요. 이미 생산량이 다 알아서 맞물리고 있으니까 오뚜기가 면 회사가 없어졌어라고 하면 지금부터 공장 세워도 2년이지. 그러니 당연히 돕는 게 회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회장님 말씀 없었다 하더라도 돕는 게 경영상 판단일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돕도록 되어 있으면 그거는 법에 도울 수 있게 해줘야 못 된다. 돕지는 않고 정당한 가격으로 하면 지금은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다 허용해주면 저는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장 말 그대로 오뚜기의 라면 아들의 라면 가게 라면 공장 그게 뭐 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관행이어서 그것도 회사 일부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얼마나 빼먹기 좋은 구조입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맨 처음에 빼먹기 말씀 너무너무 나눴던 좋은 얘기예요. 구조예요. 그거를 아니 그러면 저도 오뚜기 주주인데 면이면 스프는 제 회사에서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B, C 주주는 와가지고 또 그럼 봉지는 우리 회사에서 하세요.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그렇게 다 하면
이 회사가 최선의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그럼요. 될까라는 문제가 생기지 원칙적으로는 않을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동의. 음. 그래서 회장님 회사가 면을 납품하지는 말아라고 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법을 만들어서 그거는 차단하려면 해. 오히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고 있고 지금은 돌아가는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안 그래도 저거 마음 안 들었는데 잘 됐다 야 너 돕지 마라고 하는 건 이거는 법이 엉키는 거다. 그렇죠. 이게 뭐 좀 복잡해지지만은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외국에서 가져온 법들이 다 법인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기업 집단법이라는 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그래야지 전체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좀 해줘야 되는 거 시스템으로 아니냐? 이게 워낙 많은데 하나를 다 하나하나 따지고 있긴 좀 어렵고 그렇게 뭐 그러니까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들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주주가 조금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주주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줘라라는 게 사실은 유럽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룹이 좀 있기 때문에 관계자 거래를 할 때에는 그 관계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을 뭔가 해놓고 해라라는 게 있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허용해주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 같아요. 침해되죠. 주주들이 침해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있죠. 포인트는 억울한 게 재벌 회장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주주들한테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만 포인트를 보면 그렇죠. 이거는 허용해줄게 넓게 보면 침해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를 배임이다 뭐다 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미리 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그거를 만들지. 정례화시키면 되잖아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를 다 뭔가 배임이다 아니다 따지기는 어렵고 정례화시켜서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는 주주 보호 수단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라. 라면 회사는 그걸 어떻게 하지? 처음에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회장님이 라면 회사를 직접 만들게 된 데는 1번 빼먹으려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니겠어. 그러나 2번 라면 회사가 없어서 어디 가서 야 나 오뚜기인데 지금까지는 케찹만 만들었지만 라면 좀 만들려고 하니까 네가 한 500억 투자해서 대량 생산하는 면 회사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러면 아니 그게 그렇게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면 자회사로 가져왔었어야죠. 그렇지. 그러면 자회사로 그거는 맞아. 가졌었어요. 당연히 자회사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럼 지금은 그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도 부당이니 아니니 그런다면서요. 이제 그게 좀 경직적이 있죠. 근데 그럼 원칙적으로는 경직성이 있네. 경직성이 있는 게 맞고 그건 이런 경우에는 문제네. 이제 안 대표님 말씀대로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법도 있긴 있는데 회사 네. 기회 유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면회사를 만들면은 자회사로 둬야 됩니다. 그 자회사로 두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법을 그렇게 바꿀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그 자회사를 도울 때도 야 오뚜기 본사 니네가 왜 생돈을 저기다가 1,000억을 빌려줘? 합리적으로 하면 돼요, 사실은. 합리적 그게 부당성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이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사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시킨 대로 뚝딱뚝딱 하고 끝나니까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뭐다 뭐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해보자. 지금은 그거 제대로 한 이사회도 쇠고랑 찹니다. 라는 여지가 1이라도 있으면 그런 그 경우는 일은 막아줘야 되지 거의 않아요?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들어보면 일이 없어. 없답니다. 없어요. 일이 없어요. 웬만 지금 안 그래도 빼먹어도 지금 다 피해가는 다 피해가. 판인데 뭐. 그러니까 일은 없다. 내 지금은. 말은 빼먹는 걸 놔주자는 게 아니라 예, 일은 없다 지금. 빼먹는 건 빼먹는 거대로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빼먹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을 이따만한 법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죽어라고 하다 보면 한두 명의 정당한 소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정민 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상하게 파쇼가 있어서 야 한두 명 그거 됐어 희생해 나 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안 근데 바꾸면. 지금의 논의는 그 1, 2를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황정음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의 논의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빼먹고 있는 그 케이스를 배임죄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진짜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회장의 입장이지. 그렇죠. 특별 계열사의 주주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그룹이 좋아지는 거하고 내 이해관계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때문에 그게 중복 상장 애매해. 문제입니다.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중복 상장 다르지. 문제가 근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지분 관계 없는 계열사는 그러니까 지분 관계도 없고 영업 관계도 없으면 도와주면 배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분 관계가 있거나 지분은 없어도 영업 관계가 있고 납품하는 관계가 있으면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도와줬다가 그러면 쇠고랑 차고 있다면 네, 만 이제 건에서 한 건이 그런 걸로 걸리더라도 법은 그거를 다듬어서 그 한 명은 보호해 줘야지. 다듬자. 오케이. 다듬자는 오케이. 근데 제 이제 다듬자 실무적으로 오케이. 보면 그거를 하면 다듬어져 있다. 만 건에 한 건도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는 경찰 검찰도 다 바쁘기 때문에 다듬어 줍시다. 그거 다 오케이. 다듬어 주자는 거 오케이. 그 인정. 다듬어 주는 게 오케이인데 이미 다듬어져 있어 사실. 다듬어 주자. 다듬어 주자니까 왜? 아유 진짜 2%밖에 없어. 진짜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언더스탠딩에 협찬 좀 해라 진짜. 어? 다듬어 주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몸 던져가면서 대기업들 이렇게 변호해 주는 데는 다듬어 언더스탠딩밖에 없다. 저도 다듬어 주는 건 찬성. 다듬어 줍시다. 우리가 천주만 변호사랑 얼마나 친해. 그런데 난 이렇게 싸워주잖아. 진짜 아무런 연락이 없는 대한상의는 반성해라. 진짜. 나도 이러다가 이제 변호사님 편 들어버린다. 진짜. 알겠습니다. 야 오늘 배임죄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웠네. 그런 이슈구나. 복잡한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복잡하네. 그래, 항상 미묘하고 막 항상 그러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배임죄에 배웠어요.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천중원 고맙습니다.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